네, 이틀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과 오펙 회원국 간의 원유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달해 드렸었고요. 또 관련된 방송도 약속을 드렸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을 두고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이 증산일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2년 전에 트럼프 정부 당시 1차 원유 전쟁에 이어서 이번에 2차 원유 전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부터 확인을 해보죠. 여전히 인플레 여파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네. 앞서 그 5시 30분부터 네. 우리 그 요즘 활약이 많은 이혜은 캐스터께서 네. 이 미국의 그 전략 원유 비축분 오페크에 반발해서 원유 전쟁 얘기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오늘 그 얘기를 좀 지금 동절기고 또 중동산 두바이를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우리 경제에서 가장 그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인플레 문제라든가 주가 얘기보다는 뉴욕 증시를 읽을 때는 어느 시장이 긴박하게 움직였느냐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이 섹터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부동산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것이 좀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밑에 이렇게 생필품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자재 이렇게 하면 지금 인플레 문제 증시의 관점에서 오늘은 외환시장 그리고 원유시장과 같은 원자재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시장의 중심으로 긴박감을 움직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 PD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는 사실 이렇게 국내 그 뉴욕 특파원이 전해드리는 이런 내용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장을 잘못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바이든 정부의 그 인플레 전쟁 문제가 우리가 인플레 해칭 기능으로 최근에는 부동산 리츠, 배당 이런 거 하는데요. 역시 인플레 전쟁이 이렇게 선언하다 보니까 미국의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빠르게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사실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집값이라든가 리츠라든가 이런 쪽이 가면서 저렇게 부동산 지수가 많이 올라간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그 경제 지표는 3분기 성장률 이렇게 잠재치 두 번째 발표하는 것, 그다음에 PCE 물가 그리고 주간 실업 청구서에는 경제 성장률과 페드 양대 목표인 인플레와 고용 지표 이게 다 발표했죠. 네. 근데 서로 그 엇갈리게 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주가에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인플레에 대한 여파가 이렇게 지속되는 속에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비교적 평온한 움직임을 보인 데에는 추수감사 세일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 세일에 대한 기대가 인플레 여파의 충격을 좀 부분적으로 완화되면서 증시 모습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오늘 외환시장이었었죠. 그래서 외환시장은 달러 강세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한 달 전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이게 97 레벨대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96.86에서 굉장히 97 레벨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요인도 있고 지금 이제 유럽과 일본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약세, 엔화 약세에 있다는 반발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인플레와의 그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전쟁을 선언하다 보니까 테이퍼링 앞당겨 그다음에 금리 인상 앞당겨질 수 있어. 그러면 미국 자체적으로 보면 전부 통화 정책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 기초 요건은 머큐리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책적 요인은 마스 요인이라 하는데요. 지금 인플레 전쟁 선언 그다음에 테이퍼링 앞당겨 금리 인상 앞당겨 정책 요인이죠. 그래서 이 정책 요인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측의 달러 인덱스가 97 레벨대에 바짝 다가선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유럽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코로나 재확산세, 오스트리아의 재봉쇄 조치, 그래서 유럽 경제가 재침체, 여기에 메르켈 총리가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퇴임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유럽의 맹주 역할 부족해, 유럽 통합 어려워, 유로화 약세, 달러 인덱스는 58%가 유로화 하는 상태에서 유로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 달러당 유로당 1.1달러대 밑으로 떨어질 이렇게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거 등가스전 얘기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로 약세, 달러 강세. 그리고 일본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오늘 엔달러 환율이 115엔대 같습니다. 역시 달러 인덱스 구성 항목에 엔화를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약 7% 정도. 그러다 보니까 엔화 약세, 달러 인덱스 상승.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시보다도 외환시장이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또 한 가지는 EN캐스트에서 우리가 전해주셨습니다는 오늘 그 5시 반대 뉴스 중에 가장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로 부각된 것이 이제 전략 원유 비축분에 대해서 오페크 플러스 국가들이 증산에 나서지 않겠다는 과정에서 원유 시장에서 제2차 원유 전쟁이다 보니까 저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부분이 두 번째로 상승분이 높죠. 네. 그런 쪽이 지금 증시에서 반영했다. 주는 외환시장, 원유시장, 상품시장이고 그런 것을 반영했던 것이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오늘 또 국내에서도 중요한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금통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올해 마지막이죠. 네. 우리가 이제 매월 한 번씩 해서 12번 열리다가 12번 열리다가 미국의 페드처럼 8번으로 축소했는데요. 올해 마지막이죠. 이것도 좀 우리가 미국의 페드의 통화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늘 그 금통위원분들이 좀 나서서 뭐 기준금리야 올리겠죠. 워낙 이렇게 8월 조치 이후에 기준금리 올리겠다 화청했던 상태이니까 네. 금리는 올리겠죠. 한 번 정도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미국은 그 8월 8번 하는데 12월 달에 마지막 회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계경제 주도국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금통위를 먼저 해가지고 끝내는 것도 이것도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네. 이런 부분을 좀 한국은행 관계자분들이 8월 이렇게 금리 인상 이후에 소상공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젊은 세대를 왜 거리로 내모나 하는 이런 그 각도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만 하지 마시고 자 시청자분도 미국이 주도국인데 우리가 먼저 끝내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걸 좀 금통위에 좀 시기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워낙 뭐 시장의 100%가 기준금리가 올린다 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종부세 나라들이죠. 그다음에 사실 금리까지 올려서 이자 부담인데 MZ 세대 중소득 것들은 이자 부담 증가하죠. 그리고 대출 금리가 지금 신용도가 떨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6%대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만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준금리 올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금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출자가 보이는 금리는 은행의 대출금리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가계부채가 위험수위가 되면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은 담보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용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금리가 세게 붙여야죠. 그래서 6%, 7% 정도 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걸 좀 생각해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좀 시중은행에 대해서 좀 강력한 행정 규제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이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 문제는 나중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린 이후에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내년도에 통화정책과 관련된 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률을 풀게 된다면 오펙과의 전쟁을 치를 수도 있다 예견을 해주셨었는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상이 뭐 맞고 틀리고 관계없이 국제 네. 정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대목은 아마 전 앵커께서 나한테 이렇게 과제를 던져줬던 데서 네. 그때 모 회장님께서는 전 앵커가 누구냐? 굉장히 똑똑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근데 저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또 과제가 되거든요. 네. 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해야 오늘 되니까. 준비 많이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토리를 아주 이렇게 이게 오늘 나온 얘기지만 역사적으로 히스토리를 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유 전쟁 얘기는 2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절기 앞두고 유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방송의 끝 무렵에 원전과 관련된 얘기 이런 동향도 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의 비밀은 우리가 미리 뭐 예상했다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지 않습니까?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동절기에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게 미저리 인덱스다, 경제 고통지수라는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고통지수는 실업률과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다. 근데 지금 실업률은 떨어뜨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조정해야 되거든요.
물가를 조정해야 되는 지금 당장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이 근데 동절기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동차 문화거든요. 그래서 가솔린 가격이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그다음에 지금 그 궁지에목 올리고 있는 바이든 그 대통령의 경제 강요들의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 국민들이 지금은 코로나 보다도 인플레 문제, 생활물가가 급등하는 문제, 생필품 급등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더 관심 있는 사안이거든요. 여기에 가솔린 가격마저 올라가면 굉장히 지지도가 추락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 얘기했던 바이든의 그 탈핵 문제 그리고 내년 1월 달 20일에 1년차 국민들에 대해서 대담화를 해야 되는데 뭐가 내놓을 게 있느냐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져갈 수 있는 대책에서 보면 통화정책 측면에서 자 파월 임명 매파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전략원을 비축빈을 풀어서 가솔린 가격의 안정에 나서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략원유 비축분 한국경제TV에 밑에 자막도 나오고 있습니다. 5천만 배럴을 푼다 그러죠. 이 조치는 OECD가 원유의 비축분을 3개월치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이 비축분을 볼 때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에 해당된다. 바이든이 가솔린 가격 안정, 인플레 안정, 지지도 끌어올려 1월 20일 날 좀 내놓을 게 있어. 이런 쪽으로 갈 땐 굉장히 강력한 조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처럼 네트워크 시대에 있어서는 미국만 전략 원유 방출만 해서는 효과가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한국 같은 원유 소비국들의 이렇게 지금 동조를 이끌어낸 데에서 그 위에 영국도 가담했고 미국의 친미국 정책을 취하는 게 인도거든요. 네. 인도도 가담해서 지금 네트워크 망이 더 확대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히 오페크 플러스 국가죠. 그래서 오페크 회원국들이 사실 2차 원유 전쟁에 반발할 정도로 그게 우려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11월 달에 원유 증산분 40만 배를 마저도 안 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지금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치가 우리가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저는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보면 사실상 이 문제가 우리가 국내에서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하지 못했던 2차 전쟁 이런 얘기가 네. 얘기 나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예견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세를 보면 11월 달부터 한번 이 문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솔린가가 안정을 위해서 오페크 플러스 국가에 증산을 요구했습니다. 대체 증산 요구 금액은 100만 배럴 이상입니다. 네. 근데 오페크 플러스 국가들이 11월 달 회의에서는 40만 배럴만 미온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긴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그의 오페크의 40만 배럴 내가 100만 배럴 요구했는데 40만 배럴 거기서 보니까 전략원유 비축 풀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늘 새벽에 증산을 40만 배럴부터 갔던 증산마저 처리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된 거죠. 이런 과정에서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동 오펙 국가들의 음모설, 붕괴 음모설, 1차 원유전쟁 이런 얘기가 다시 낙인 효과로 등장하면서 사실 국제 원유 시장에서는 2차 원유전쟁 얘기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거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2년 전에 중간선거 패배 이후에 트럼프가 당했던 위기 상황보다 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니까 트럼프의 그 오페크 음모설에 대비해서 붕괴 음모설에 대비해서 다시 원유 시장에 바이든식 오페크 붕괴 음모설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을 비롯해서 한 5개 국가들이 지금 전략 비축유에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에 반발해서 지금 오펙 플러스가 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알려드렸는데 전 세계의 관심이 지금 다음 달 2일로 예정되어 있는 오펙 플러스 정상회의에 쏠리고 있습니다. 일전에 월요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스트리아를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지금 미중 간의 그 마찰을 중심으로 해서 네. 러시아도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해서 굉장히 구소련의 옛 영화를 봉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나서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가 지금 아주 심상치 않게 돌아가죠. 그래서 외교의 달인 그 해리 키신저가 3차 세계대전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닐 퍼거슨 교수가 2차 냉전 이런 얘기를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이렇게 이해관계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쩌냐? 그럴 때는 항상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패권 다툼한다 하면
이렇게 국제 정세를 조절하는 회의는 미국과 중국에 설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영세 중립국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2차 냉전, 3차 대전 이렇게 할 때 영세 중심국들이 국제 회의에서 아주 이렇게 굉장히 부각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인데요. 지금 보면은 영세 중립국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영세 중립국은 스위스와 함께 오스트리아가 영세 중립국입니다. 그래서 냉전, 대전 이렇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스위스와 함께 부각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유럽이 아까 말씀드린 유로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가 재봉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 거리가면 아주 텅 비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해서 네. 우리나라도 코로나 환자가 한 4천 명 되니까 다시 긴급으로 봉쇄하겠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럽이 전련 체제로 가니까 증시적 상황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재확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저런 체제 피해 업종 이것은 다우지수는 오늘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저런 체제 수혜 업종들이 죄송합니다. 오늘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이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건 상대적으로 인플레 우려 속에 올라갔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이 미국 증시에서 이게 오스트리아 장세다 이렇게 부각됐습니다. 그게 월요일부터 나타났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그리고 지금 원유 전쟁을 불사하다 보니까 지금 다음 달 2일에 11일 2일에 오페크 오스트리아 위인에서 열리는 오페크 플러스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이냐.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감축한다면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브렌트, 그다음에 두바이유가 서부 텍사스 충질보다 더 오히려 거꾸로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북해산 브렌트가 중립적인 그 표준 그 유가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게 80달러가 되는 상태에서 보면 감축한다. 원유 전쟁이 돼서 감축한다. 오펙 플러스가 감축한다 하면 다시 한번 국제유가가 100달러 시대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100달러 되면 그동안 슬로우플레이션,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달 2일에 오스트리아 윈에 있는 오페크 플러스 정상회담의 결과를 굉장히 주목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냉전, 대전일 때 영세 중립국 오스트리아가 부각되고 그다음에 지금의 정세는 오스트리아 장세고 그리고 지금의 원유 전쟁이 불사하는 이런 부분이 다음 달 2일에 오스트리아 윈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오스트리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오펙 회의 결과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볼 텐데 기존의 오펙이 왜 오펙 플러스라는 플러스가 붙여서 이름이 변경됐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이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왜 오페크인데 오페크 플러스가 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언제 개명됐느냐 하는 것을 오랜만에 오페크 들어보시죠. 그래서 오페크 역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페크는 1960년 9월 달에 원유 공시지가, 이 공시지가가 중구난방했거든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시지가가 중구난방하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보면 한국경제TV 주식을 만약에 공시한다 그러면 이게 공시가 중구난방하면 신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시가 안정을 위해서 원래는 생산 카르텔로 등장한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페크가 1960년에 출범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페크가 국제 원유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피부적으로 와닿았던 거는 1973년 이게 우리나라의 1차 사채 파동이 있었던 그 무렵입니다. 이게 생산 카르텔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에서는 생산 카르텔은 담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냐 강력한 생산 카르텔을 등장하면서 원인을 보게 했죠. 그것이 이제 나타났던 것이 공교롭게도 스태그플레이션 용어가 이때 나왔습니다. 1차 얼쇼크, 그다음에 2차 얼쇼크. 2차 얼쇼크 이후에 1980년대 초반에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용어가 처음 나오면서 이걸 풀기 위해서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 레이거노믹스가 나온 거고 한편으로 폴 볼커, 한국경제TV에서도 이렇게 모셨습니다. 폴 볼커 인프레 파이터라는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상황이다. 다 지금 인프레 파이터,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이 사실 지금 오페크 관련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1970년대, 80년에는 이 오페크 국가들이 마켓 쉐어가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가성비라 그러는 표현을 하죠. 근데 오페크 국가들이 뭐냐면 대부분 다 몰에서 풀기만 하면 원유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가성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다 깼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마켓쉐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에는 가성비가 좀 캐기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세계 원유 시장에서 보면 오페크의 국가들 있잖아요.
원유를 생산하는 생산 코스트에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도 뭐냐 매장량이 세계 제일 1위로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캐문 나오니까 마켓 셰어가 미국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때 점유율이 70%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석으로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970년대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금융사에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좀 잘못 말씀드려서 항의가 오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포도 좀 몰고 헬렐레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때 네. 우리가 뭐 초반에는 허리띠 절마이고 좀 전 앵커도 좀 이렇게 지금 회장님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요. 잘 나간다고 이게 겸손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헬렐레 하면 금방 뭐냐 시청자들이 이렇게 갑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걸 제가 뭐 금융사 CEO에 한 20년 하신 분이 이제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회장님 그런 얘기를 좀 말씀했는데요. 그건 내가 얘기한 거다 이렇게 아주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농담 삼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기회가 돼서 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나가면 헬렐레 하는 겁니다. 오펙 국가들이 이렇게 잘 나갈 때 헬렐레 하다 보니까 카르텔이 급속히 약화된 거죠. 그 카르텔이 급속히 약화되다서 2019년에는 마켓 셰어가 30% 밑에 붕괴될 직전에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석이 약화되니까 결석 이익을 위해서 참여했던 국가들이 뭐냐 그동안 서운했던 국가들이 이제 약화돼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2019년에 카타르 오펙과 탈퇴, 2020년 에콰도르 탈퇴해서 오펙과 급하게 탈퇴했죠. 이런 상태에서 세계 원유 5대 생산국에서 대부분 다 과거에는 세 회원국이 오펙 회원국이었습니다는 사우디만 남고 다 지금 탈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펙 입장에서는 결석을 해야죠. 네. 근데 기존의 회원국까지 결석을 안 해내니까 뭐냐면 거기에 사실 러시아가 등장한 겁니다. 러시아가 등장해서 오페크 회의를 오페크 플러스 회의로 하자 해서 2019년 바로 이때쯤에 12월에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있는 이 회담 명칭서부터 오페크 회담이 아니라 오페크 플러스 회의고 그때부터는 아쉬워서 러시아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이 굉장히 주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냉전에서 지금 파트너가 중국이지만 러시아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온다면 원유 전쟁 우려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2018년 오펙 정상회담 이후의 국제 유가 흐름을 살펴본다면 세계 3대 이제 원유 시장 가운데 특히나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별한 요인이라도 있었을까요? 오늘 증시에서는 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상승분이 높았는데 관련주가 유가는 WTI는 오히려 유가가 오펙 원유 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오르게 되고 WTI 미국산이죠. 서부 텍사스 중에는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에너지 관련된 주가 올라갔다는 것은 서부 텍사스 중주가 떨어지면 에너지 관련주가 떨어져야죠. 그렇죠. 근데 오늘 주식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방송 해설하시는 분도 잠을 자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합뉴스에 나온 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에너지가 저거 관련주가 두 번이나 높았죠. 네. 그럼 서부 텍사스 중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주를 한번 가격 보면 WTI 오늘 떨어졌습니다. 가격이요? WTI 오늘 떨어졌을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왜 이런 사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원래 3대 유종에서 보면 WTI, 미국산 서부 텍사스 중주, 북해산 브렌트유, 그다음에 중동산 두바이입니다. 과거에 보면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서부 텍사스 중주가 이렇게 뭐 유황이라든가 이런 분이 질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WTI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2019년서부터 서부 텍사스 중주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2019년서부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2018년 오펙 플러스 회의였습니다. 오펙 회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뭐냐 WTI가 낮은 가격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트럼프의 저유가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중간선거를 이렇게 해서 패퇴되다 보니까 자 연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금의 바이든이 지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동절기에 가솔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데요. 사실은 뭐냐 그때 당시에는 가솔린 가격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저유가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유가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서부 텍사스 충전료가 오히려 북해산 브렌트보다 낮아지는 이런 가격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2차 전쟁이 우려가 되면 자, 에너지 부분에 관련된 주식은 올랐죠. 그런데 자, 중동산 국가들, 오페크 플러스 국가들은 증산을 안 하겠다. 경제를 감축했다 하는 우려가 되는 속에 미국 입장에서는 가솔린 가격 원인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략 원유 부치를 앞서 말씀드린 5천만 배 풀어버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였잖아요. 자, 오페크 회원국들이 증산하겠다 안 하겠다는 규모가 40만 배럴입니다. 지금까지. 네. 근데 오페크 플러스 국가들이 만약에 5천만 배럴을 만약에 바이든에 대응해서 감축을 하겠다 하면 어떠냐 하면 있잖아요. 오페크 국가들 재정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바이든의 의지를 반영해서 원유 전쟁에서 증시 입장에서는 자 관련주가 올라가지만 실제로 미국의 그 터보섹사 중진리는 전략 원유 비축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네. 트럼프에도 그와 같은 증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증시에 그대로 재현되면서 오늘 나타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함께 가기 마련인데 오늘 원유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관련 업체들은 상승했다라는 의문에 대해서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하나 더 풀어볼 텐데 다음 달 오펙 플러스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서 2차 원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유 전쟁이니까 서로 막 누가 전쟁을 치를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1차 원유 전쟁 때 트럼프와 모습에 따라서 2차 원유 전쟁일 때는 파트너는 경제 패권은 미국과 중국이지만 원유와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러시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아시려면 자 트럼프 정부 위에 오페크 플러스 정상회담이 되고 난 이후에 한번 2016년 6월부터 나왔던 사우디 벨트와 초승달 매트 그리고 왕세자 난, 사우디 왕세자 난 이후에 사우디 입장 변화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왕세자 난 전에 사우디 벨트, 초상태 벨트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그때의 사우디 벨트는 뭐냐? 사우디가 미국에 들러붙을 때입니다. 그럼 미국에 들러붙다 보니까 사우디, 이스라엘, 미국 한 축. 이게 사우디 벨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미국에 붙다 보니까 거의 반대 국가 입장. 뭐 아시겠습니다. 텔레반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그 전에 IS 사태라든가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런 사태에서 보면 초승달 벨트라고 나오죠. 꼭 이란과 이라크가 러시아가 붙은 게 초승달과 비슷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이게 2차 원유 전쟁을 할 때는 사우디의 변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사우디의 유명한 왕세자 난이 있었죠. 왕세자에서. 그럼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뭐냐 이걸 빌미로 해서 사우디를 죽이게 나섰거든요. 왜냐? 저유가 정책을 가야 되는데 연임을 해야 되는데 사우디가 사우디 왕세자 사태에서 협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사우디 입장에서 왕세자는 미국과 트럼프가 격리 그래서 러시아에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플러스 정상회담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돼서 2019년부터 이게 명칭이 되는 거고 국제사회에서 보면 그래서는 마켓 쉐어가 떨어진 그래서 아쉬워서 사우디라든가 오펙 국가들이 들러붙었던 러시아 입장이 굉장히 오펙으로 붙이지만 러시아 입장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푸틴 한번 영구집권을 누리지 않습니까? 영구집권에서 지금 유럽의 동유럽 국가들이 아주 긴장한 사태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구소련 결석에 나죠. 라트니아 뭐 해가지고 이렇게 공화국들이 많은데요. 이걸 결석에 나간다. 네. 그런 측면에서 자 러시아가 미국에 대비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사실상 오페크 정상회담의 결과가 러시아의 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국제사회 한 이슈로 등장하는 거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더욱더 주목해볼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고요. 다음 달 회의에서 오펙 회원국들이 만약에 증산 철회 이상으로 뭔가를 감안할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원유 생산을 늘리게 될까요? 전략 원유 보충분 가지고 지금 2차 원유 전쟁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미국과의 정치, 군사 이런 쪽에 대립을 해서 푸틴의 야망, 푸틴의 최루 야망, 옛
소련 야망을 사실 오페크 플러스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바이든이 갖고 있는 지도 추락하는 문제, 개선을 안정하는 문제, 전략 원유 비축분에 대해서 지금 감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하겠다는 입장에 대비해서 세게 감산을 밀어붙이면 아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세 더 몰리기 때문에 자, 북한 문제 그렇죠. 미중 간 정상회담이었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오페크도 수세 몰리면 아주 매장량, 이제 전략 원유 비축분보다 매장량 쟁대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 추측이 되냐면 그때도 2019년에도 트럼프가 궁지에 몰렸을 때 그때 알래스카 유전을 개장하고 네. 그다음 인접인 대륙봉 개발을 하겠다는 천명한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오페크 플러스 정상회담 러시아에 밀릴 경우에는 이런 조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앞부분에 놓여 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정려된 것, 이쪽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 대륙봉 개발에 따라서 미국의 대륙봉 개발에 따라서 세계 원유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앵커가 과제가 내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중동산 원유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바이든에 지금 저희가 동참을 했어요. 그 조치에. 그렇다면 오펙 플러스로부터 타격을 받지는 않을지 이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런 우려가 되겠죠. 네. 당연히 그 2차 세계대전, 2차 냉전, 3차 대전, 원유 전쟁 이렇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는 이 중동의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중동산 두바이를 한 70% 이상 아직도 이거 사용을 물론 이제 많이 낮추긴 했습니다는 여전히 사용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바이든의 전략 원유 비축분에 대해서 이걸 다른 때 미국과 관련 이번엔 합의가 원칙적으로 동조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오펙과의 반박, 보복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 어떻게 되냐? 중동산 두반 차립이죠. 지금 상태에서 지금 겨울철이 오고 세금 문제 등등 이자 등재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 입장이죠. 한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긴박한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제사회에 나오는 것은 어떠냐 하면 자, 국제사회 보면 우리가 보면 탄소, 지난번 카흡스 회담에서 우리가 이렇게 앞서갈 필요가 있습니까? 석탄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탈원전 상태에서 지금 에너지 정책에서 보면 대체에너지, 태양광, 기후변화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안 됩니다. 풍력 조력, 그거 얼마나 담당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에너지 고소비인데 뭐는 거냐 도대체. 우리 국민들 어떻게 되는 거냐 할 입장이죠. 네. 그래서 뭐냐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기후변화에 올해 들어서 대기후변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프랑스라든가 스웨덴이든가 이런 거에서 다른 수력이라든가 에너지원이 가지 많은 국가도 결국은 기후변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동적인 긴박한 상황에 이렇게 보면 석탄 사용 중지도 자 가격은 좀 기간을 지금 기후변화가 있기도 하지만 네. 좀 이렇게 소프트 랜딩 시켰다. 경착륙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 시켰다 하는 게 컵스에게 나타난 거고 원전, 탈원전이 아니라 다 전략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금 원전 복귀하고 복구에 나서는 있죠. 거거든요. 네. 한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릴 네. 겁니다. 계속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긴박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식 한 주가 지금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앞에 놓이는 겁니다. 한국경제TV 입장에서 주식만 얘기하는 게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뭐냐 이런 점에서 좀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지금 오늘 기준금리 올린다고 합니다. 이자 부담 어렵습니다. 세금 종부세 다 들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는데요. 여기에 동절기 올해 겨울철이 춥다입니다. 유가마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이런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 국민 생각하니까 이런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정세에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미국의 오펙 붕괴 음모와 원유 전쟁선 시의성이 있었던 만큼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